이 결혼 제가 안 하겠습니다. 거짓 자식을 위해 친딸을 버린 매정한 아버지. 알림 설정과 구독, 좋아요는 다음 에피소드 제작에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사이다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1화 짓밟힌 순백의 수위. 결혼식장의 공기는 무거웠다. 축복의 화환들은 화려했으나 신부 대기실 안에 고립된 이서에게 그것은 거대한 장례식장의 조화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입은 드레스는 20년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딸의 결혼식을 위해 남겨둔 유일한 유산이었다. 세월이 무색하게 우아한 레이스와 진주 장식은 이서의 창백한 피부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나타난 것은 턱시도가 아닌 평상시의 서늘한 수트 차림을 한 강진혁이었다. 그는 이 식장에 들어온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아직도 이 연극이 즐거운가 보군.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진혁은 이서의 앞에 서서 그녀를 위아래로 훑었다. 경멸이 가득 담긴 시선은 드레스 자락에 머물렀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바닥으로 기울였다. 시커먼 액체가 순백의 드레스 하단으로 튀어올랐다. 어머니가 손수 고르고 간직했던 섬세한 실크가 순식간에 오염되어 갔다. 이서의 동공이 잘게 떨렸으나 진혁은 오히려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채린이가 아침부터 울더군. 내가 이 드레스를 입고 싶어서 채린이의 화관을 망가뜨렸다고. 죽은 사람 핑계 대며 동정표 얻는 짓, 이제 그만하지 그래. 뒤따라 들어온 친오빠 태준의 반응은 더 가혹했다. 그는 오염된 드레스를 보며 안타까워하기는커녕 이서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어머니가 이 꼴을 보셨으면 너를 딸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거다. 채린이는 내 독설 때문에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어. 내가 이 드레스를 입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태주는 구두굽으로 바닥에 고인 커피 섞인 드레스 자락을 짓밟았다. 지직하며 연약한 레이스가 찢어지는 소리가 대기실 안에 비명처럼 울려 퍼졌다. 이서는 보았다. 문틈 사이로 살짝 보이는 채린의 눈동자를. 그녀는 겁에 질린 표정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명백한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10년이었다. 그를 사랑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린 시간, 오빠에게 인정받으려 발버둥 쳤던 세월. 하지만 그 끝에 남은 것은 어머니의 영혼과도 같은 유산이 쓰레기처럼 짓밟히는 광경이었다. 심장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가 끊어지는 감각이 들었다. 뜨겁게 타오르던 짝사랑의 잔해 위로 서늘한 냉기가 내려앉았다. 이서는 떨리는 손으로 베일을 벗어던졌다. 나가세요. 이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진혁과 태준이 의외라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서는 찢어진 드레스 자락을 거머쥐고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다. 얼룩지고 엉망이 된 모습. 하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결혼 안 해요. 아니, 당신들 모두 내 인생에서 지울 거야. 이서는 엉망이 된 드레스를 입은 채 문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수많은 하객이 기다리는 파국이 예정된 식장을 향해. 제2화 수치의 행진. 식장 문이 열리자 화려한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신부 입장을 기다리던 하객들의 환호는 이내 기괴한 비명과 웅성거림으로 변했다. 버진 로드 위에 선 이서의 모습은 처참했다. 머리칼은 헝클어졌고 어머니의 유산이었던 웨딩드레스는 검은 커피 얼룩과 흑발 자국으로 더럽혀진 채 밑단이 너덜거리고 있었다. 신부의 뒤를 따라 나온 진혁과 태주는 당혹감을 숨기지 못한 채 굳어 있었고 그들 뒤에서 채린만이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 가련한 척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이서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찢어진 드레스 자락을 높게 쳐들고 하객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다. 오늘 이 결혼식은 없습니다. 마이크를 타고 흐르는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하게 식장을 가로질렀다. 장내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찾아왔다. 당황한 연 회장이 노성을 내지르며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다. 이게 무슨 망측한 짓이냐? 당장 내려오지 못해. 망측한 건 제가 아니라 신부의 드레스를 짓밟은 저 두 사람입니다. 이서의 손가락이 진혁과 태준을 향했다.
진혁은 수많은 카메라와 시선 앞에서 수치심에 얼굴을 붉혔다. 평생 완벽한 삶을 살아온 그에게 이 상황은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이서의 가느다란 손목을 부러뜨릴 듯 움켜쥐었다. 연이서 미쳤어? 죽고 싶어서 작정했냐고.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갈수록 이서의 손목에 붉은 멍이 차올랐다. 하지만 이서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차갑게 웃었다. 그녀는 진혁의 귀에 대고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크기로 속삭였다. 10년을 기다린 끝이 고작 이 커피 찌꺼기라면 내 사랑도 딱 그 정도 가치였던 거겠지. 마음껏 경멸해. 나도 이제 당신이 끔찍해졌으니까. 이서는 힘을 주어 진혁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는 허리춤에 숨겨두었던 작은 가위를 꺼내 들었다.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서가 겨눈 것은 타인이 아닌 자신의 드레스였다. 서걱. 날카로운 가위질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유산이자 자신의 구속복이었던 실크천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갔다. 무릎 위까지 짧게 잘려나간 드레스는 이제 예복이 아닌 넝마에 불과했다. 연태준 오빠 그리고 강진혁 씨. 당신들이 그토록 아끼는 채린이에게 전해줘요. 당신들이 쓰레기통에 처박은 내 진심, 이제는 그 애가 실컷 주워 먹으라고. 이서는 식장 한편에서 가식적인 눈물을 흘리던 채린을 똑바로 응시했다. 채린의 눈동자가 짧게 흔들렸다. 이서는 단상 위에 놓인 화려한 웨딩 케이크를 그대로 밀어버렸다. 거대한 케이크가 바닥으로 추락하며 진흙탕 같은 난장판을 만들었다. 오늘부로 연희서라는 이름은 죽었습니다. 이 집안의 개로 사는 것도 당신의 인형으로 사는 것도 끝이야. 이서는 하객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사이를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등 뒤에서 아버지가 쓰러지는 소리, 태준이 소리를 지르며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식장 밖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맨발로 아스팔트를 딛는 감각은 차갑고도 날카로웠다. 찢어진 드레스 사이로 드러난 다리에 빗물이 들이쳤지만 이서는 생애 처음으로 폐부 깊숙이 자유로운 숨을 들이켰다. 그녀가 빗속으로 사라진 뒤 식장에 남겨진 진혁은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분명 증오하던 결혼이 깨졌는데 가슴 한구석이 도려나간 듯한 서늘한 통증이 시작되고 있었다. 제3화 진창 속의 핀가시. 장대비는 이서의 어깨를 사정없이 때려 눕혔다. 넝마가 된 드레스는 빗물을 머금어 납덩이처럼 무거워졌고 맨발바닥은 깨진 유리 파편이나 돌멩이에 긁혀 선혈이 낭자했다. 하지만 이서는 멈추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면 그 지옥 같은 식장으로 다시 끌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그때 거칠게 빗길을 가르고 검은 세단 한 대가 이서의 앞에 급정거했다. 차 문이 열리며 튀어나온 것은 오빠 태준이었다. 그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한 채 이서의 젖은 머리채를 움켜쥐듯 잡아챘다. 이 미친년이 어디서 쇼를 해? 당장 차에 타. 태준은 이서를 억지로 뒷좌석으로 밀어넣었다. 차 안에는 이미 진혁과 채린이 앉아 있었다. 좁은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과 함께 이서의 몸에서 떨어진 핏물과 빗물로 비린내가 진동했다. 채린은 진혁의 품에 안겨 바들바들 떨며 가느다란 목소리를 냈다. 언니, 왜 그랬어? 내가 잘못했어. 진혁 오빠랑 오빠는 아무 잘못 없는데. 차라리 나를 때리지 그랬어. 입 닥쳐 연채린. 이서의 서늘한 대꾸에 태준이 손을 치켜들었다. 찰싹 마이너스 비좁은 차 안에서 날카로운 마찰음이 울렸다. 이서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다. 터진 입술 사이로 비릿한 혈향이 배어나왔다. 진혁은 그 광경을 무미건조한 눈으로 바라보며 냉소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독설은 여전하군. 내 그 오만함이 오늘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쳤다는 걸 아직도 모르겠나?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야. 이서는 뺨의 통증을 즐기듯 비틀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 진혁의 가슴팍에 던졌다. 그것은 10년 전 진혁이 이서에게 건넸던 유일한 친절이었던 편지. 실상은 채린이 진혁의 필체를 흉내내어 이서를 조롱하기 위해 썼던 가짜 편지였다. 당신이 준 이 쓰레기 같은 희망 때문에 10년을 버텼어. 근데 오늘 알았지. 당신은 이 종이 조각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걸. 진혁이 미간을 찌푸리며 편지를 펼치려 하자
채린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채린은 비명을 지르며 진혁의 손을 붙잡았다. 오빠, 보지 마. 언니가 또 오빠를 괴롭히려고 이상한 걸 쓴 거야. 머리가 아파, 오빠. 나 숨이 안 쉬어져. 채린이 과호흡을 연기하며 진혁의 품으로 쓰러지자 차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진혁은 이서를 경멸의 눈초리로 쏘아본 뒤 채린을 다급히 챙겼다. 그 혼란을 틈타 이서는 달리는 차의 문고리를 당겼다. 이서야. 태준의 비명에도 불구하고 이서는 주저없이 빗길 위로 몸을 던졌다. 아스팔트 위를 구르며 드레스는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살점이 패어나가는 극심한 고통이 전신을 지배했다. 하지만 이서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어둠 속으로 달렸다. 홀로 남겨진 빛 속에서 이서는 어머니의 유골함이 안치된 납골당으로 향했다. 엉망이 된 몸으로 어머니의 사진 앞에 선 그녀는 비로소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이제 나 그 사람 안 사랑해. 연희서로도 안 살 거야. 이서는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가문의 인장이 새겨진 반지를 빼내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때 어둠 속에서 우산을 쓴 한 남자의 그림자가 이서에게 드리워졌다. 그 결심 돕고 싶은데 연희서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살 수 있게. 이서가 고개를 들자 진혁의 유일한 라이벌이자 한성그룹이 두려워하는 도건우가 서 있었다. 그는 이서의 상처투성이 몸을 자신의 코트로 감싸 안으며 낮게 속삭였다. 당신을 짓밟은 인간들이 제 발로 기어와 빌게 만들고 싶지 않나? 제사와 껍데기의 균열. 이서가 빗속으로 투신하듯 사라진 지 일주일이 흘렀다. 한성그룹의 저택은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그 속은 골마 터지기 직전의 고요함이 감돌았다. 진혁은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편지 한 장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이서가 차 안에서 던지고 간 채린이 필체를 흉내내어 썼던 그 가짜 편지였다. 채린은 그날 이후 고열에 시달리는 척하며 진혁의 접근을 막았지만 진혁의 머릿속에는 이서의 마지막 눈빛이 낙인처럼 박혀 있었다. 이걸 정말 내가 썼다고. 그는 기억에 없는 문장들을 읽어내려갔다. 다정한 어투, 조잡한 위로. 그가 평생 이서에게 단 한 번도 내비친 적 없는 온도가 종이 위에 가득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채린이 죽을 가져오며 들어왔다. 오빠 아직도 그 종이를 보고 계세요? 언니가 오빠를 골탕 먹이려고 만든 가짜예요. 이제 그만 잊고 저 좀 봐주세요. 채린이 평소처럼 가냘픈 손으로 진혁의 팔을 붙잡았다. 평소라면 그 가녀린 떨림에 마음이 약해졌겠지만 오늘따라 그녀의 손길이 기괴하게 느껴졌다. 진혁은 서늘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채린아, 넌 이 편지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구나. 채린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흔들렸다. 그녀는 서둘러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짜냈다. 한편 태주는 이서의 방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서 발견된 낡은 일기장을 펼쳤다. 그 안에는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동생의 10년이 기록되어 있었다. 오늘은 오빠가 내가 만든 케이크를 채린이가 만든 줄 알고 다 먹었다. 오빠가 웃는 걸 보니 나도 좋다. 내가 했다고 말하면 오빠는 다시 화를 내겠지? 진혁 씨가 채린이에게 준 목걸이 사실은 내 디자인인데. 채린이가 자기가 그렸다고 거짓말하는 걸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행복해 보였으니까. 태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일기장 뒷장으로 갈수록 종이는 눈물 자국으로 빳빳하게 굳어 있었다. 가해자는 자신이었고 피해자는 죽은 듯 입을 닫고 있던 동생이었다. 그는 이서가 어머니의 드레스를 얼마나 소중히 다뤘는지 매일 밤마다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무슨 기도를 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태준이 뒤늦은 회한에 젖어 있을 때 거실에서 비명이 들렸다. 진혁이 채린의 방에서 발견한 이서의 진짜 유품들을 들고 나온 것이었다. 그것은 채린이 이서에게서 빼앗아 숨겨두거나 고의로 훼손했던 어머니의 장신구들이었다. 이게 왜 내 서랍에서 나와, 연채린? 진혁의 포효의 채린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다. 그녀의 가련한 가면이 바닥에 떨어진 유리잔처럼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사죄할 대상은 이미 곁에 없었다. 이서가 사라진 지 3년.
한성그룹과 강진혁의 정보망을 비웃듯 그녀의 흔적은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해 겨울 거대 자본을 등에 업고 혜성처럼 등장한 투자 컨설팅 회사 L의 대표 리사 연의 귀국 소식이 정재계를 뒤흔들었다. 공항 입국장, 짙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예전에 유약했던 이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건우가 서 있었고 이서는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낮게 의졸였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야. 제오화 포식자의 귀환. 3년 전 빗물 섞인 피를 흘리며 사라졌던 여자는 없었다. 한성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장, 육중한 문이 열리며 등장한 리사연은 타오르는 듯한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3년 전 짓밟혔던 순백의 드레스에 대한 조롱이자 복수의 선언 같았다. 오랜만이네요. 다들 여전하시군요. 건우의 팔짱을 낀 채 여유롭게 걸어 들어오는 이서의 모습에 장내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가장 먼저 잔을 떨어뜨린 것은 태준이었다. 그는 유령이라도 본 듯 창백해진 얼굴로 이서에게 다가갔다. 이서야? 정말 너야? 이서는 태준의 떨리는 손길을 우아하게 피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이서? 아, 그 죽은 여자의 말씀이시군요. 전 L의 대표 리사연입니다. 초면인 것 같은데 신뢰가 많네요, 연태준 전무님. 타인보다 못한 서늘한 눈빛의 태준은 가슴이 난도질당하는 기분을 느꼈다. 뒤늦게 일기장을 보며 흘렸던 참회의 눈물은 이서의 차가운 미소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다. 그때 군중 사이를 헤치고 진혁이 나타났다. 그는 3년 동안 밤잠을 설치게 했던 그 얼굴을 마주하자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그는 이서의 앞을 가로막으며 억눌린 목소리로 물었다. 살아있었으면서 왜 연락 한 번 없었지? 우리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알아? 찾았다고요? 버려진 쓰레기를 다시 치우려고 찾으신 건가요? 이서는 진혁의 가슴팍에 손을 얹고 가볍게 밀어냈다. 예전 같으면 그의 작은 손길에도 가슴 설레어하던 소녀는 없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듯 진혁의 자존심을 긁어내렸다. 강진혁 씨,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찾은 건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의 완벽한 평판에 생긴 흠집을 메우고 싶어서였겠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체리는 발작적인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서가 돌아왔다는 사실보다 진혁과 태준의 시선이 오직 이서만을 향해 있다는 사실에 미칠 것 같았다. 체리는 일부러 잔을 깨트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가련한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아, 오빠 도와줘요. 무서워요. 평소라면 진혁과 태준이 사색이 되어 달려갔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두 남자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오직 화려하게 피어난 독화 같은 이서뿐이었다. 체린 양의 연기력은 여전하네요. 하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이서는 체린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남겼다. 오직 체린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름 끼치도록 다정한 목소리였다. 내가 내 드레스를 찢었을 때 나도 결심했거든. 내 가짜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발기기로. 이서는 비틀거리는 체린을 비웃듯 지나쳐 건우와 함께 유유히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남겨진 진혁은 이서가 머물렀던 자리에 잔향을 허망하게 붙잡았다. 그날 밤 이서의 숙소로 거액의 꽃다발과 함께 진혁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사죄하고 싶어.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줘. 제발. 이서는 그 메시지를 확인하자마자 라이터 불을 붙여 태워버렸다. 사죄?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야. 당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내 발밑에서 기어다니게 될 때까지. 어둠 속에서 이서의 눈동자가 잔혹하게 빛나고 있었다. 제육화 뒤바뀐 포식자. 이튿날 아침 진혁은 이서의 호텔 펜트하우스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렸다. 화려한 꽃다발이나 값비싼 보석 상자 따위는 들지 않았다. 대신 그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3년 전 이서가 버리고 간 핏자국이 점처럼 박힌 낡은 손수건이었다. 문이 열리고 나타난 이서는 실크 가운만을 걸친 채였다. 건우가 그녀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팔을 두르며 나타나자 진혁의 눈동자가 분노와 질투로 뒤덮였다. 리사, 손님이 오셨네. 한성그룹의 강진혁 대표님인가?
건우의 도발적인 물음에 이서는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내뱉었다. 그녀는 진혁을 문가에 세워둔 채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용건만 간단히 해요. 난 바쁜 사람이라. 이서야 제발. 대화 좀 해.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그날 다친 곳은 괜찮은지. 이서라는 이름 부르지 말라고 했을 텐데. 이서가 찻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깡 하는 소음이 진혁의 심장을 때렸다. 그녀는 가운 사이로 살짝 드러난 허벅지의 흉터를 가감없이 보여주었다. 3년 전 빗길을 구르며 생겼던 짙게 남은 도드라진 상처였다. 이게 당신과 오빠가 내게 남긴 훈장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안부를 물어? 역겨워. 진혁은 그 흉터를 보는 순간 숨이 막히는 가학적인 통증을 느꼈다. 그는 무너지듯 이서의 발치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오만하기 짝이 없던 재벌 3세의 추락이었다.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채린이에게 괴롭힘당하는 줄도 모르고 오히려 너를 가해자로 몰았던 내 눈을 뽑아버리고 싶어. 제발 기회를 줘.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속죄? 이서는 비릿하게 웃으며 진혁의 턱을 구두 끝으로 가볍게 들어 올렸다. 그럼 보여줘봐요.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채린이를 당신 손으로 직접 짓밟는 모습을. 한성그룹의 지분 15%를 내놓고 채린이를 우리 회사 고문직에서 해임해. 그럼 고려해볼게. 진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것은 강진혁에게 단순한 돈 이상의 문제였다. 하지만 그는 이서의 차가운 눈빛에서 예전의 따스함을 단 1%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미칠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 한편 태주는 채린의 방을 뒤지다 은밀한 금고 안에서 충격적인 약물을 발견했다. 그것은 최음 성분이 섞인 환각제와 이서의 목소리를 교묘하게 짜집기한 음성 변조 장치였다. 채린이 지난 수년간 이서가 미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썼던 악마 같은 도구들이었다. 태주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채린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나왔다. 이 더러운 년, 내가 감히 내 동생을. 아, 오빠 왜 이래? 이거나. 거실 바닥으로 내팽개쳐진 채린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연기하려 했지만 태주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이서가 겪었을 고통을 되돌려주듯 채린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이서가 당한 거 내 몸에 그대로 새겨줄 거야. 기대해 연채린. 그 시각 이서는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한성그룹 사옥을 바라보며 건우가 건네는 와인을 마셨다. 이제 곧 형제끼리 연인끼리 서로 목을 물어뜯겠지. 너무 아름답지 않아? 이서의 눈에는 눈물 대신 잔혹한 환희가 서려 있었다. 제7화 가면의 파편. 채린에게 허락된 안식처는 더 이상 없었다. 태준에 의해 거실 바닥으로 내팽개쳐진 그녀의 앞에는 그동안 그녀가 이서를 모함하기 위해 사용했던 증거물들이 쓰레기처럼 흩어져 있었다. 이게 다 뭐야? 오빠, 누군가 날 모함하는 거야. 언니가 시킨 거지? 그렇지? 채린은 끝까지 태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다. 하지만 태준의 눈은 이미 서늘하게 죽어 있었다. 그는 채린의 손을 구두로 거칠게 짓밟아 떼어냈다. 그 입으로 이서 이름을 올리지 마. 내 그 가식적인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동생이 흘린 피가 생각나서 미칠 것 같으니까. 태주는 채린의 가녀린 어깨를 잡아채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리고는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을 실행했다. 그 자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켜고 채린의 금고에서 나온 조작 장치들과 약물, 그리고 그녀가 이서의 물건을 파손하며 비웃던 음성 녹취록을 전 세계에 송출했다.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시청자 수와 경악 섞인 댓글들. 천사 양녀의 가면이 실시간으로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채린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가렸지만 태주는 집요하게 그녀의 얼굴을 카메라 앞에 들이밀었다. 그 같은 시각 이서의 호텔룸을 찾은 진혁은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다. 며칠 밤을 지새운 듯 핏발 선 눈으로 그는 이서 앞에 무릎을 꿇고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내가 말한 대로 채린이를 해임했어. 그리고 내 지분 15%를 양도한다는 각서야. 이서는 서류를 훑어보지도 않은 채 발로 툭 밀어냈다. 생각보다 결단이 빠르네. 그렇게 아끼던 꽃을 꺾어버리는 기분이 어때? 꽃이 아니었어.
내 눈을 가린 가시였지. 진혁은 이서의 차가운 발등에 이마를 맞대며 비굴하게 의조렸다. 한때 이 도시를 호령하던 남자의 자존심은 이제 이서의 구두 아래 진흙처럼 으깨져 있었다. 이서야, 내가 원한다면 내 심장이라도 꺼내줄게. 그 흉터. 내가 평생 내 발치에서 핥으며 사죄하게 해줘. 제발 버리지만 마. 진혁의 손이 이서의 가운 자락을 붙잡으려 파르르 떨렸다. 이서는 그런 그를 내려다보며 예전에 자신이 그토록 갈구했던 남자의 무너진 모습에 기묘한 가학적 쾌감을 느꼈다. 그녀는 진혁의 머리카락을 억세게 움켜쥐어 강제로 시선을 마주하게 했다. 심장? 아니, 당신은 살아서 지옥을 봐야 해. 당신이 가진 명예, 부 그리고 사랑받는다는 오만함까지 전부 잃고 나서. 그때 다시 빌어봐. 혹시 모르지, 내가 발가락이라도 할게 해줄지. 이서의 모욕적인 언사에 진혁은 오히려 안도하는 기괴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분노라도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달리는 중증의 집착이었다. 그때 건우가 들어와 태준의 라이브 방송 화면을 이서에게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서 체리는 머리칼이 헝클어진 채 오열하고 있었고 하이에나 같은 기자들이 저택 앞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이서는 그 광경을 보며 우아하게 와인을 들이켰다. 자, 이제 무대 위 주인공이 바뀌었네. 강진혁 씨, 당신도 가서 저 비극에 동참해야지. 당신이 선택한 여동생이 죽어가는 꼴을 직접 지켜봐. 이서의 축객령에 진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의 뒷모습은 폐잔병보다 처참했다. 제파라 자해의 연극. 폭풍이 지나간 저택은 폐허보다 더 비참했다. 라이브 방송의 여파로 한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쳤고 체리는 방 안에 감금된 채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질렀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다. 오빠. 진혁 오빠. 나 좀 봐줘. 체리는 깨진 거울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가녀린 손목을 그어내렸다. 선홍빛 피가 하얀 대리석 바닥을 적셨고 그녀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진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내가 죽으면 언니가 기뻐하겠지? 나 이제 갈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체린의 쇳소리에 진혁은 본능적인 부채감에 휩싸였다. 아무리 악녀라 해도 10년을 동생처럼 아꼈던 정이 발목을 잡았다. 진혁과 태주는 사색이 되어 저택으로 질주했다. 병원 응급실, 수술실 앞에 도착한 진혁과 태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싸늘한 눈빛의 이서였다. 그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우아하게 앉아 잡지를 넘기고 있었다. 죽으려고 작정했다더니 생각보다 깊게는 안 그었나 보네. 체린 양도 참 연출력이 갈수록 노골적이야. 이서야,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태준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하지만 이서는 잡지를 덮으며 서늘하게 웃었다. 오빠, 그 표정 기억나? 3년 전 내가 빗속에서 피 흘리며 나갈 때 오빠가 짓던 그 표정이랑 똑같네. 그때 오빠는 체린이가 아프다고 내 손을 뿌리쳤지. 태준의 입이 다물어졌다. 이서는 다가오는 진혁의 멱살을 잡고 그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가서 확인해봐. 그 애가 정말 죽으려고 한 건지 아니면 당신들의 그 가증스러운 동정심을 구걸하려는 건지. 만약 당신이 저 병실 문을 여는 순간 나와의 협상은 끝이야. 진혁의 발걸음이 멈췄다. 병실 안에서는 체린의 가느다란 신음이 들려왔고 눈앞에는 자신을 파멸시키겠다는 이서의 서늘한 눈동자가 있었다. 진혁의 전신이 가학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떨렸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상처는 깊지 않습니다. 다만 환자분이 의도적으로 피를 많이 흘리게 유도한 흔적이 있더군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서의 예측이 적중하자 진혁은 허탈함과 분노가 뒤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병실 문고리를 잡았던 손을 놓고 이서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다. 안 들어가. 아니, 이제 다신 안 봐. 이서야, 내 말이 맞았어. 난 끝까지 그 가짜의 소가 너를 버린 병신이었어. 진혁은 그 자리에서 체린의 모든 의료비 지원을 끊고 그녀를 정신병원 폐쇄병동으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채린이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지만 진혁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이제 만족해? 내가 내 손으로 그 애를 지옥에 쳐넣었어. 이선은 진혁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잔인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아니, 아직 멀었어. 당신이 가진 강진혁이라는 이름이 바닥을 기어야 끝날 테니까. 이선은 진혁의 뺨에 짧게 입을 맞췄다. 하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를 새기는 키스였다. 제구와 왕좌의 찬탈자. 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질식할 것 같았다. 연 회장이 쓰러진 뒤 열린 임시 주주총회. 단상 위에는 수척해진 태준과 그 옆을 지키는 진혁이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오직 출입구만을 향해 있었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이서가 등장했다. 3년 전 이 복도에서 비참하게 쫓겨나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몸의 곡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블랙 수트를 입고 승리자의 걸음걸이로 회의장 중앙에 섰다. 오늘부로 한성그룹의 최대 주주가 바뀌었음을 알립니다. 이서가 던진 서류 뭉치가 테이블 위를 미끄러졌다. 진혁이 넘긴 15%의 지분과 도건우의 지원, 그리고 그동안 은밀히 매집해온 우호 지분까지 합쳐진 절대적인 권력이었다. 태주는 경악하며 서류를 확인했다. 이서야, 내가 어떻게 우리 가문을... 가문? 오빠가 채린이를 위해 내 주식을 팔아치울 때 가문 같은 건 이미 죽었어. 이서는 태준의 자리에 당당히 앉아 다리를 꼬았다. 그녀의 구두 끝이 태준의 무릎을 툭 건드렸다. 이제 비켜. 이 자리는 내 어머니의 눈물로 만든 자리니까.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면서도 태준은 반박하지 못했다. 그녀가 내뿜는 압도적인 기세와 가학적인 분위기에 압도된 탓이었다. 주주들의 웅성거림 속에 이선은 새로운 회장직 취임을 선언했다. 그 시각 폐쇄병동의 차가운 침대에 묶여있던 체리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 선인은 한성그룹의 전직 비서이자 이서의 과거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했던 도박 중독자 박 씨였다. 연이서가 3년 전 도건우와 함께 있을 때 그 여자가 저지른 사고 영상 아직 가지고 있지? 체리는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박 씨에게 던지듯 밀착하며 유혹했다. 그걸 터뜨려. 연이서가 쌓아올린 저 화려한 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내 몸이든 영혼이든 당신 마음대로 해. 박 씨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체린의 마른 몸을 훑었다. 폐쇄병동의 어두운 구석에서 추악한 거래가 성사되고 있었다. 주주총회가 끝난 뒤 텅 빈 회의실에 남은 것은 이서와 진혁뿐이었다. 진혁은 이서의 발치에 엎드려 그녀의 수트 자락을 붙잡았다. 이서야,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졌잖아. 제발. 단 한 번만 나를 제대로 봐줘. 나를 죽여도 좋으니까 예전처럼 나를 사랑한다고 한 번만. 이서는 차가운 눈으로 진혁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의 턱을 치켜들었다. 사랑? 강진혁,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봐. 이서는 그의 입술을 깨물듯이 삼켰다. 짧고 강렬한 하지만 온기라고 넘는 폭력적인 입맞춤이었다. 진혁이 고통과 쾌락이 뒤섞인 신음을 내뱉자 이서는 그를 거칠게 밀쳐냈다. 당신은 내 승리를 기념하는 장식품일 뿐이야. 망가질 때까지 내 곁에서 구경해. 내가 얼마나 더 잔인해질 수 있는지. 이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진혁은 그녀가 남긴 입술의 핏자국을 닦아내며 기괴하게 웃었다. 그녀에게 짓밟히는 것조차 이제는 그에게 유일한 생의 감각이 되어버린 상태였다. 제10화 추락의 재구성. 이서가 회장직에 취임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인터넷 커뮤니티와 찌라시를 중심으로 충격적인 영상 하나가 유포되었다. 3년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의 흐릿한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한 남자를 밀치고 그 남자가 차가운 도로 위로 쓰러지는 장면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있었다. 한성그룹 신임 회장 연이서 3년 전 뺑소니 및 폭행 가담 의혹.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순식간에 여론을 뒤흔들었다. 이서가 쌓아온 피해자에서 승리자로의 서사는 한순간에 잔혹한 가해자로 뒤바뀌었다. 폐쇄병동의 TV 화면으로 이 소식을 접한 체리는 침대 위에서 발작적인 희열을 느꼈다.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는 광기로 번뜩였다. 봤어? 이제 끝이야, 연희서. 넌 다시 그 진창 속으로 처박힐 거야. 그녀는 박 씨가 보내온 메시지를 확인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박 씨는 영상의 원본을 빌미로 이서에게 거액을 요구하겠다며 채린을 다독였다. 채린은 그가 이서의 목을 죄는 상상을 하며 자신의 손목에 감긴 붕대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에서 핏방울이 배어나왔지만 그녀는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 시각 한성그룹 회장실의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다. 태주는 사색이 되어 달려들어왔다. 이서야, 저 영상. 사실 아니지? 내가 사람들을 매수해서라도 막을게. 제발 말 좀 해봐. 이서는 요동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태연하게 태블릿 PC로 자신의 기사에 달린 악플들을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곁을 지키던 건우가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리사, 쥐새끼들이 덫에 걸렸어. 이때 굳게 닫힌 문을 부술듯이 열고 진혁이 나타났다. 그는 며칠 새 몰라보게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짐승처럼 형형했다. 그는 태준을 밀쳐내고 이서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 영상 유포한 놈 박비서 맞지? 내가 그놈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원본 찾아올게. 이서야, 넌 아무것도 하지 마. 이번엔 내가 널 지킬 거야. 진혁은 이서의 차가운 손을 낚아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다. 맹목적인 속죄와 집착이 뒤섞인 비굴한 태도였다. 이서는 그런 진혁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가볍게 뺨을 내리쳤다. 찰싹. 지켜? 당신이? 3년 전엔 내 드레스를 짓밟던 발로 이제는 나를 지키겠다고. 이서는 진혁의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겨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숨결이 닿을 듯 가까운 거리에서 이서의 눈동자가 잔혹하게 빛났다. 가서 내 방식대로 처리해봐. 그 박 비서라는 놈과 배후에 있는 연채린까지. 단 내 방식은 좀 더 가혹할 거야. 이서는 건우가 가져온 노트북을 진혁에게 돌려주었다. 화면에는 박 씨가 채린과 공모하여 영상을 조작하고 편집하는 전 과정이 담긴 CCTV 영상과 통화 녹취록이 띄워져 있었다. 이서는 처음부터 그들의 움직임을 도청하고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난 이 영상이 터지길 기다렸어. 그래야 저들을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으니까. 진혁은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서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가련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파괴하려는 시도조차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는 완벽한 포식자였다. 진혁은 이서의 구두 끝에 입을 맞추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알았어. 저것들이 죽여달라고 빌 때까지. 내가 직접 찢어줄게. 진혁이 나간 뒤 이서는 창밖의 야경을 보며 와인을 들이켰다. 자, 이제 마지막 막이 오르네. 모두가 파멸하는 그 순간이. 제11화 지옥의 전주곡. 비가 내리는 외곽의 폐창고. 진혁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피냄새와 비린내가 진동하는 공간 중앙에 서 있었다. 그의 앞에는 온몸이 결박된 채 의자에 묶인 박 씨가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살려주세요, 강 대표님.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채린 양이 시켜서 한 일입니다. 진혁은 아무 대답 없이 박 씨의 손가락을 하나씩 느릿하게 짓눌렀다. 뼈가 어긋나는 불쾌한 소리가 정적을 깨트릴 때마다 박 씨의 비명이 창고 천장을 때렸다. 진혁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이서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은 이제 타인을 향한 가학적인 분노로 변질되어 있었다. 이 손가락으로 그 영상을 편집했나? 아니면 이 손으로 그 더러운 돈을 만졌나? 진혁은 달궈진 인장을 박 씨의 허벅지에 가져다 대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살이 타는 냄새가 번졌다. 이서가 느꼈을 수치심에 비하면 이건 축복이야. 죽고 싶어도 못 죽게 해줄게. 내가 가진 원본 영상과 채린이의 모든 공모 기록을 내놓을 때까지. 같은 시각 이서는 저택의 서재에서 오빠 태준을 마주하고 있었다. 태준은 주가 폭락과 가문의 몰락 앞에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다. 이서는 그런 태준 앞에 낡은 열쇠 하나와 서류 한 장을 던졌다. 오빠 엄마가 왜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는지 궁금해한 적 없어? 태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어머니는 병원으로. 아니,
아버지가 채린이 엄마와 외도하는 걸 알고 충격으로 쓰러지셨을 때 채린이 엄마가 약을 바꿔치기 했어. 그리고 아버지는 그걸 묵인했지. 우리 가문의 양녀로 들어온 채린이는 사실 아버지가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야. 폭탄 같은 진실에 태주는 숨을 들이켰다. 자신의 친동생을 괴롭히고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여자를 동생이라 부르며 아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선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태준의 어깨를 으스러지게 잡았다. 오빠는 살인자의 딸을 지키기 위해 진짜 동생인 나를 짓밟은 거야. 어때 기분이? 태준은 헛구역질을 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선은 그 모습을 냉정하게 지켜보며 다음 단계를 지시했다. 그녀는 이제 채린이 갇힌 정신병원을 직접 방문할 차례였다.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차가운 독방. 채린은 진혁이 보낸 남자들에 의해 강제로 약물을 주입받고 있었다. 정신이 몽롱해진 그녀의 앞에 이서가 나타났다. 이서는 채린의 턱을 잡아 강제로 시선을 맞추게 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면도날을 꺼내 채린의 뺨을 살며시 긁어내렸다. 채린아, 내가 내 드레스를 찢었을 때 말했지. 내 인생도 갈기갈기 찢어주겠다고. 언니 제발. 아직 언니라고 부를 힘이 남았네. 이선은 약물 기운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채린의 손톱 밑에 바늘을 밀어넣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극심한 고통에 채린의 몸이 활처럼 휘었다. 진혁 오빠랑 태준 오빠가 널 위해 준비한 선물이 복도 가득 쌓여 있어. 평생 여기서 나가지 못하고 매일매일 내가 저지른 짓들을 몸으로 속죄하게 될 거야. 이선은 방을 나서며 간호사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최대한 가혹하게 다루세요. 죽지만 않게. 복도를 걸어 나오는 이서의 등 뒤로 채린의 처절한 곡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서는 비로소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서늘한 공허함이 그녀를 덮쳤다. 제12화 속죄의 도살장. 이서의 폭로로 시작된 진실의 파편들은 한성가를 거대한 도살장으로 만들었다. 태주는 어머니의 죽음에 얽힌 추악한 비밀을 마주한 순간부터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서재에 걸린 아버지 연 회장의 초상화를 갈기갈기 찢어발기고는 이서의 발치에 엎드려 울부짖었다. 내가 짐승을 품고 살았구나. 이서야, 차라리 날 죽여줘. 내 심장을 꺼내서 내 드레스를 더럽힌 핏값을 치르게 해줘. 태주는 자신의 머리를 대리석 바닥에 사정없이 짓지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붉은 선혈이 튀었지만 이선은 그 피를 지려밟으며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오빠의 죽음은 너무 쉬운 도망이야. 평생 살아서 당신이 아꼈던 그 가짜 동생이 지옥에서 썩어가는 걸 지켜봐. 그게 오빠의 형벌이야. 그 시각 진혁은 박 씨를 완벽하게 처리한 뒤 이서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의 손등은 박 씨를 신문하며 터진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거실 중앙에 앉아있는 이서 앞에 무릎으로 기어갔다. 가져왔어. 조작되지 않은 원본 영상, 그리고 채린이와 박 비서가 나눈 모든 모의 기록들. 진혁은 피 묻은 USB를 이서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다. 그는 이서의 차가운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비굴한 모습에 오히려 가학적인 희열을 느꼈다. 진혁은 이서의 구두에 얼굴을 묻고 숨을 들이켰다. 이서야, 나를 당신에게로 써줘. 누구를 죽여야 한다면 내가 죽이고 누구의 발을 핥아야 한다면 내가 핥을게. 제발 내게서 이 고통스러운 자유를 뺏어가 줘. 이서는 대답 대신 진혁의 머리카락을 잡아채 시선을 맞췄다. 그녀는 서랍에서 날카로운 은장도를 꺼내 진혁의 가슴팍, 심장 위를 가볍게 그었다. 셔츠가 찢어지고 붉은 선이 그어지자 진혁은 신음하며 눈을 감았다. 당신 가슴에 내 이름을 새겨. 죽을 때까지 이 상처가 아물지 않도록 매일 스스로 덧내면서 기억해. 당신이 버린 여자가 어떤 괴물이 되었는지. 고마워. 날 파괴해줘서. 진혁은 이서의 손에 들린 칼날에 스스로 몸을 밀착했다. 비릿한 혈향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가득 채웠다. 다음 날 이서는 박 씨에게서 받아낸 진실을 전 세계에 공개했다. 채린의 조작된 영상은 그녀가 정신병원에서 발작하며 자백하는 영상과 함께 유포되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리사 연은 완벽한 피해자이자 강인한 승리자로 추앙받았고 한성그룹의 주가는 기적적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이서의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채린이 갇힌 정신병원의 의료진을 매수해 특별한 치료를 주문했다. 채린은 매일 밤 이서의 환청이 들리는 스피커가 장착된 독방에서 강제적인 수면 박탈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녀의 아름답던 얼굴은 영양실조와 공포로 해골처럼 변해갔고 그녀가 그토록 탐냈던 진혁과 태주는 이제 그녀의 면회조차 거절한 채 이서의 노예를 자처하고 있었다. 이서는 병실 모니터를 통해 채린이 바닥을 긁으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것을 보며 자신의 손등에 남은 흉터를 어루만졌다. 이제 겨우 한 계절이 지났을 뿐이야, 채린아. 내 지옥은 영원할 테니까. 이서의 뒤로 건우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리사, 이제 다음 막으로 갈까요? 연 회장의 숨통을 끊을 시간입니다. 제13화 무너지는 성벽. 의식을 잃었던 연 회장이 깨어난 곳은 화려한 VIP 병동이 아니었다. 창문 하나 없이 사방이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마치 관 속 같은 지하 개인 의료실이었다. 산소 마스크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던 그의 눈앞에 이서가 나타났다. 이서는 아무 말 없이 연 회장의 머리맡에 놓인 혈압 측정기와 수액줄을 만지작거렸다. 기계적인 소음만이 방 안을 채웠다. 아버지, 기억나세요?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아버지가 채린이 엄마와 함께 안방에서 웃고 계시던 그 소리요. 전병 너머에서 엄마의 마지막 숨소리를 들으며 그 웃음소리를 견뎠어요. 연 회장은 파들파들 떨리는 손으로 이서를 가리키려 했지만 근육은 이미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았다. 이서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산소 포화도 수치를 확인했다.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한성가의 명예, 그리고 당신의 핏줄 연채린.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일군 성벽은 이제 제 복수의 밑거름이 되었죠. 이서는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연 회장의 모든 개인 자산과 숨겨진 차명 계좌를 재단으로 출연한다는 기부 서류였다. 이서는 연 회장의 마비된 손가락에 인장을 끼워 강제로 종이 위에 찍어 눌렀다. 그 같은 시간 태주는 저택의 지하와인 창고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킨 채 폐인이 되어 있었다. 그는 이서가 준 어머니의 부검 재조사 결과를 보고 또 보며 절규했다. 이서는 태준을 찾아가 그가 마시던 술병을 가차없이 깨뜨렸다. 오빠, 여기서 취해 있는 건 너무 편한 벌이야. 채린이가 있는 병원으로 가. 거기서 그 애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매일 보고서로 작성해서 내 책상에 올려. 이서야. 차라리 날 죽여. 제발. 죽음은 안식이지. 오빠에겐 안식을 허락하지 않아. 평생 그 죄책감의 비린내 속에서 살아. 이서는 태준의 뺨을 거칠게 움켜쥐고 고개를 들게 했다. 태준의 눈동자에는 이미 생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진혁은 이서의 명령에 따라 한성그룹의 가장 지저분한 뒷일을 처리하는 사냥개가 되어 있었다. 그는 채린의 친어머니를 찾아내어 그녀가 과거에 저지른 약물 바꿔치기 범죄를 자백받기 위해 가학적인 신문을 멈추지 않았다. 진혁은 피가 튀는 현장 속에서도 오직 이서의 목소리만을 떠올렸다. 그녀가 자신에게 남긴 가슴의 흉터가 욱신거릴 때마다 그는 기이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서야, 보고 있어?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더 더러워질 수 있는지. 밤이 깊어지자 진혁은 이서의 집 앞으로 향했다. 그는 비를 맞으며 현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녀가 자신을 부르기를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이서가 나타나자 진혁은 그녀의 젖은 구두에 입을 맞추며 신음했다. 오늘 채린이 생모의 자백을 받아냈어. 이제 당신 어머니의 죽음을 방관한 자들은 전부 지옥으로 갈 거야. 이서는 진혁의 젖은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강제로 입을 맞췄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피비린내 나는 동맹의 증표였다. 잘했어. 이제 마지막 한 사람만 남았네. 이서의 시선은 저 멀리 연 회장이 갇힌 지하 의료실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제14화 진실의 만찬 가면의 몰락. 어머니의 기일 한성그룹의 옛 저택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하지만 그 안은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서는 오늘 모든 오해와 악행의 매듭을 짓기 위해 판을 짰다. 식당에는 정갈한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상석에는 몸이 불편한 연 회장이, 그 옆으로는 수척해진 태준과 무거운 표정의 진혁이 앉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전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창백한 안색으로 나타난 채린이 자리에 앉았다. 어머니 기일에 이렇게 다 모이니 감회가 새롭네요. 특히 채린 씨 몸도 안 좋다면서 와줘서 고마워요. 이서의 가시 돋친 환대에 채린은 가느다란 손을 떨며 대답했다. 언니가 부르는데 당연히 와야지. 나 때문에 다들 언니를 오해했던 거 정말 사과하고 싶었어. 채린의 가식적인 사과가 끝나기 무섭게 이서는 식탁 중앙에 커다란 스크린을 켰다. 스크린에는 채린이 그동안 진혁의 필체를 연습했던 수천 장의 연습장과 이서의 드레스를 고의로 훼손하기 전 대기실 CCTV 영상이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채린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이게 뭐야? 이건 조작이야. 조작? 그럼 이건 어때? 이서의 신호에 따라 태준이 품 안에서 녹취록을 꺼내 식탁 위로 던졌다. 채린이 이서의 음성을 짜집기 하기 위해 전문업체와 접촉한 통화 내역이었다. 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채린을 노려보았다. 내 동생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넣고 우리 어머니 유품까지 건드린 게 고작 너 같은 애였다니. 내가 널 지키려고 이서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는데. 태준의 분노 어린 일깔에 채린은 뒤로 넘어질 듯 비틀거렸다. 진혁은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서류 한 뭉치를 채린 앞에 밀어놓았다. 채린아, 내가 한성그룹 공금을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정황, 그리고 박 비서에게 입막음용으로 건넨 비자금 내역이야. 이미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했어. 진혁의 목소리에는 단 한 줌의 동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10년간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경멸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채린은 진혁의 다리를 붙잡으며 애원했다. 오빠 아니야. 난 오빠를 사랑해서. 언니가 오빠 옆에 있는 게 싫어서 그랬던 거야. 사랑? 넌 사랑을 한 게 아니라 사기를 친 거야. 내 눈과 귀를 가리고 이서를 짓밟게 만든 데가 법정에서 치르게 해줄게. 이서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는 연 회장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아버지, 채린이가 아버지의 친딸이라고 믿으셨죠? 그래서 엄마를 배신하고 이 아이를 집안에 들이신 거잖아요. 이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채린이는 아버지의 핏줄이 아니에요. 채린이 생모가 아버지를 속이고 가문에 입성하기 위해 가짜 서류를 만든 거죠. 아버지는 10년 넘게 남의 자식을 위해 친딸을 버리신 거예요. 연 회장은 충격에 휩싸여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채린은 이제 가문의 양녀라는 방패마저 잃고 완벽한 타인이자 범죄자로 전락했다. 저택 밖에는 이미 경찰차가 도착해 경광등을 밝히고 있었다. 채린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고 태준과 진혁은 차마 이서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이서는 홀로 남은 식탁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의졸였다. 엄마, 이제 끝났어. 이제야 이 집의 공기가 좀 맑아지네. 제15화 겨울이 지나고 꽃은 핀다 최종화. 채린이 경찰차에 실려가던 밤 10년을 끌어온 지독한 악연의 고리도 비로소 끊어졌다. 하지만 남겨진 이들에게 그것은 끝이 아닌 긴 속죄의 시작이었다. 구치소에 수감된 채린의 삶은 처참했다. 한때 한성그룹의 총애를 받던 영애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며 면회조차 오지 않는 가족, 그리고 그녀에게 사기를 당했던 투자자들의 소송이 빗발쳤다. 그녀가 그토록 갈구했던 진혁과 태준은 단 한 번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좁은 독방 안에서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이 찢어버린 이서의 웨딩드레스 환영을 보며 발작적인 후회와 원망 속에 시들어갔다. 태준은 한성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이서에게 양도하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는 어머니의 묘소 옆에 작은 거처를 마련하고 매일같이 묘비를 닦으며 동생에게 저지른 과오를 되새겼다. 진혁 역시 자신의 회사 지분 상당 부분을 이서가 설립한 재단에 기부했다. 그는 이서에게 다가가는 대신 그녀가 경영하는 사업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림자처럼 처리해주는 해결사를 자처했다. 이서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그는 평생 그녀의 궤도 밖에서 맴도는 위성이 되기로 맹세했다. 이서는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디자인 재단을 설립하여 재능 있는 신진 디자이너들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이선은 어머니가 남겼던 드레스에 찢어진 레이스를 조각내어 만든 새로운 디자인의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장 구석에서 그녀는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는 진혁과 태준의 시선을 느꼈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아프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주연이 아닌 스쳐 지나가는 배경일 뿐이었다. 리사, 이제 비행기 시간이에요. 건우의 목소리에 이서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전시회장을 나서며 10년 동안 자신을 가두었던 짝사랑이라는 감옥의 열쇠를 미련 없이 던져버렸다. 에필로그 새로운 계절. 공항 대기실 창밖으로 드넓은 활주로가 보였다. 이선은 자신의 여권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거기엔 연희서라는 이름 대신 자신이 직접 선택한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비행기에 오르며 혼잣말을 남겼다. 이제야 드레스가 아닌 내 피부가 숨을 쉬는 것 같아. 비행기가 대지를 박차고 푸른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지상에 남겨진 후회와 슬픔은 구름 아래로 작게 흩어졌다. 이서의 얼굴 위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꾸밈 없는 진실한 미소가 피어올랐다.